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라르스 스펜젠의 외로움의 철학 들어가는 글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번진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라고 하고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외로움이 증가되었느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더 외로운가 단순화된 추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인간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정의상 타인과의 연결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이것은 사회적인 고통이 됩니다. 신체적인 고통과 같은 신경 경로를 공유합니다. 삶의 질,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 대 고독을 보시면, 외로움은 원치 않는 단절일 때 고통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고독은 자발적인 고립으로 성찰과 창조성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경험은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섞여 있습니다. 외로움은 부정적이고 고독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선명한 구분은 없다. 이러한 경계는 흐리다. 라고. 외로움은 사랑과 관계가 깨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고독은 성장과 창조성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문학, 철학 속 인류의 보편적인 탐구 주제이기도 하죠. 따라서 외로움은 인간 조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외로움은 철학적인 사색만으로는 부족하고 심리학과 사회학, 신경과학 연구를 모두 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철학과 경험의 연구를 융합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음은 어떻게 다른가? 외로움은 감정이라고 하면 혼자 있음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로움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정서적인 고통, 슬픔, 수치심, 갈망이 포함되는 것으로 사회적인 환경보다 내면을 어떻게 스스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혼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느껴지고 항상 부정적인 가치가 내포됩니다. 이에 반해 혼자 있음은 단순한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것이 없고 가치 중립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 고독이라고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강제 고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냥 혼자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핵심 차이는, 외로움은 정서적인 감정이고 혼자 있음은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함하고 혼자 있음은 중립 혹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반드시 스스로 자각됩니다. 혼자 있음은 무심히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군중 속에서도 가능하나 혼자 있음은 그냥 사람의 유무에 따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상태이고, 외로움은 그 상태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감정. 외로움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외로운 사람들은 병원과 의료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강력한 사망 예측 변수입니다. 하루 10가지에서 15가지의 흡연과 맞먹는 영향으로 볼 수 있고, 비만과 운동 부족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압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과다하게 만들어서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인지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주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 행동과 업무 성과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외로움, 느낌이 객관적인 고립,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건강 예측에 훨씬 정확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로움은 왜 그토록 다루기 어려운 감정인가? 왜냐하면 고통스러움과 불편함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앞서 살펴보셨던 것 같이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고통은 신체적인 통증과 같은 신경 경로를 공유합니다. 수치심과 낙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패배와 낙오의 신호처럼 여겨집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고 숨기면서 문제 해결을 방해합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수량화하기 어렵고 당사자조차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거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뒤늦게 그때 외로웠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 탓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기질, 성격, 불신, 높은 기대치와 같은 내부 요인이 외부 환경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내부 요인은 변화가 어렵고 극복이 더 힘듭니다. 자기 강화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사회적 상황을 위협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인 접촉을 회피하고 더 외롭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기. 관계의 이상화와 현실의 괴리 사이에 간극도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외로움을 완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현실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실망을 가져옵니다. 과도한 기대와 좌절을 통해서 더 큰 외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고질적인 외로움은 삶의 부족과 절망 같은 것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을 저하시키고 해로운 결정을 하게 하고 과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음이 아니고 고통, 수치심, 모호함, 내부 요인, 악순환, 관계에서의 환상, 삶의 무기력이 얽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전반을 약화시키는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외로움은 현대사회에 더욱 만연해졌는가? 결론적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외로움 팬데믹의 주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시면 미디어가 외로움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다. 대중에게 과장된 인상을 심어주었다. 실제 연구는 수십 년간 외로움 수준이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주고 노년층조차도 과거 세대보다 더 외롭지 않다. 따라서 외로움은 전체 인구의 보편적인 문제라기보다 제한적인 집단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주의 논쟁이 불거졌는데 일부 학자들은 공동체가 붕괴되고 개인주의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부상되면서 외로움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 사회 자본은 큰 변화가 없고 미국 사회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소속감이 약간 증가되었다라고 합니다. 클로드 피셔라는 사람은 1970년 이후 미국인의 인간관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단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나 그리스, 일본에서 외로움의 경험률이 훨씬 더 늘어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인 가구와 외로움을 보시면 1인 가구가 급증해야 했는데 그러나 혼자 산다고 외로움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친구와 가족을 더 자주 만나는 경향도 있다. 본인의 선택에 따른 독거라면 삶의 만족도가 유지되기도 한다 라고 하고요. 소셜미디어와 외로움을 보시면 초기 연구에서는 인터넷이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는 웰빙을 증가시키고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더 적극적이더라.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오프라인 사교 활동도 덜 활발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현대사회의 전염병이라기보다는 시대와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감정으로 본질은 사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뢰와 외로움이 어떤 관계가 있나를 보겠습니다. 신뢰와 외로움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덜 외롭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불신은 외로움을 촉발하고 반대 방향은 그러니까 신뢰가 많은 사람일수록 덜 외롭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은 세상을 위협적으로 인식합니다.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것은 외로움에 빠지게 하는 악순환에 이르게 됩니다.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신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다르다고 느끼면 신뢰가 저하됩니다. 불신은 감시와 경기 유지로 피로가 누적되고 자기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신뢰는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를 형성하는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은 인간관계의 비용을 높여 협력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사회나 국가적인 수준에서 보시면 국가별로 북유럽 국가들은 신뢰 정도가 높아서 외로움이 낮은 반면에 남유럽과 동유럽은 신뢰가 낮아서 외로움의 비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신뢰도는 높지만 외로움 비율이 세계 상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전체주의 국가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신뢰의 변화를 보시면 서구 사회 전반의 신뢰 붕괴의 증거는 거의 없고 북유럽은 오히려 상승하더라. 법치, 시민사회, 부패 척결, 경제적 평등, 교육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의외로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신뢰 수준이 높아서 전체주의와 비교하면 한나 아렌트라는 분은 전체주의를 신뢰를 파괴하고 조직화된 외로움을 양산한다 라고 기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뢰는 따라서 외로움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우정은 외로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감정이고, 사랑과 우정은 그 욕구를 채우며 삶의 의미를 주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정의 역할에 대해서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나 몽테뉴 여러 사람이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다양한 필요에 따라 여러 친구를 두지만 여전히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운동이나 문화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유대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낭만적인 사랑의 신화, 이에 반한 회의주의자, 냉소주의자들의 의견들이 있지만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을 의미하고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두 고독이 서로를 지켜주며 차이를 존중하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정의하 내리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관계의 복합성을 보시면 이것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치와 사회적 완벽주의에 따라서 실망을 하거나 외로움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뢰는 외로움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고,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타인과의 유대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과 의미 형성의 중심이 되고, 실패 시에는 큰 상실감을 낳기도 합니다. 내재된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랑과 우정이 깊더라도 죽음이나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처럼 공유가 어려운, 공유가 불가능한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안에서도 본질적인 내재된 외로움은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사랑과 우정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최고의 해독제지만, 이상화된 기대나 불신,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로움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외로움을 론리니스, 고독을 솔리튜드라고 한다면,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생기는 결핍, 갈망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함하며 주관적인 경험으로 원치 않는 사회적 고립, 버려졌다는 느낌, 수치심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이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외로움은 특정인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외로움은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고독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성찰과 창조와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상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성숙의 지표라고 할 수 있고, 혼자 있음을 평화롭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경험이고, 타자와의 문이 열렸을 때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라고 대비하고 있지만 클리어하게 나눠지지는 않는다 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혼자 있음도 외로움은 절망과 고통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고독은 성장과 성숙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
외로움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개인이 자신의 감정, 태도, 선택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라고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책임을 보시면 감정은 타인이 아닌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스스로 다루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갈지 타인에게 어떻게 기대를 하고 해석할지를 나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은 타고난 기질이며 후천적 선택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외로움과 내적 특성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높은 기대치, 낮은 신뢰, 자기중심성, 부정적 자기인식, 사회 회피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적 특성들, 그것에 따른 선택의 결과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혼자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 친구가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내적 기질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원인은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특성에 더 깊게 뿌리내린 문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고독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또 다른 자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타인의 인정에 덜 매달리게 되므로 타인과의 진정한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은 외로움은 외부 탓처럼 보이지만 비현실적인 기대, 불신, 자기몰두, 회피 습관 등등이 스스로 외로움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성향은 책임이 아닐지라도 그 성향을 다루고 관리하는 방식은 개인의 책임이다. 일전에 소개드렸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이 장을 여러 번 언급해드렸습니다. 해결 열쇠는 다른 환경의 탓을 멈추는 순간 고리는 끊긴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 내가 기여한 부분은 무엇일까? 책임을 묻는 질문으로 전환하는 데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시작된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